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쓰다가 프로그램이 버벅대고 충돌이 잦아서 그 기능을 상실하면 이른바 포매팅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포매팅을 하더라도 운영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포매팅을 할 때는 차제의 운영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할 겁니다. 아울러 주요 응용 프로그램과 앱의 납품처는 기존의 한길사에서 타사로 교체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퇴치 백신도 V3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서 퇴치와 공세, 겸용으로 무장해야 컴퓨터 성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어제 7.30 재보선이 있었죠. 충격적 참패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한 그런 어제의 선거였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어제의 내상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혁신과 말 그대로의 환골탈태를 하지 않는 한 당분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열패감과 무기력감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반성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되, 혁파해야 할 것은 반드시 완전하게 도려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대패가 보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 간단히 간추리고 바로 뉴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단 임명직이었죠. 최고위원단도 동시에 동반 사퇴했습니다. 한편 수원에 출마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상 밖 대승이 야당 덕이다. 야당의 공천 참사의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지역 목회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경제 점검 코너에서는 정규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전환할 때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문제와 삼성전자가 원화 강세, 요즘 뭐 원화가 아주 세죠. 1,000원이 위협받기도 하는데 순전히 그 이유만으로 5천억 가량을 손해봤다. 아마 분기당 손해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정치, 사회평론을 비교적 왕성하게 하고 있는 김경진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오늘 그닥 기분들이 좋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의 편한 소통의 공간이자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를 확인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뉴스 리뷰 시작하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고 지도부 총 사퇴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늘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넉 달 동안 최고위원들께 많이 의지하고 배웠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당 상임 고문단과 시 도당 위원장단, 선수별 의원 모임 등 단위별 비상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손학규 상임고문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 8달 재보선에서 패한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 고문은 정치인은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고 한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 고문은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오늘부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저의 정계 은퇴를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손학규 고문 사퇴를 두고 SNS에서는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누구 아닐까?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은근히 뭐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이번 승리는 순전히 야당 덕이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니란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공천 참사에 따른 반사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초반 사실 3석 내지는 4석을 꼭 건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정도로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받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야당 측의 이른바 동작을 전략 공천이 역풍을 가져왔고 그와 동시에 위증 논란과 또 재산 허위 신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권은희 후보를 광주 광산을에 전략 공천함으로써 야당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욱이 지도부 스스로가 경쟁자가 될 만한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묘수를 부렸다며 새정치연합의 공천 참사가 새누리당 압승의 1등 공신임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청와대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재보선 결과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어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 브리핑에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목회자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군요. 예, 경기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된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 소속 회원 20명 정도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오늘 수원역 세월호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에 있던 영상 저장 장치의 복원 이거 뭐 곧 된다 그러더니 조금 어려운가 봐요? 다음 주 중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인양된 영상 저장 장치를 복원 중인 명정보기술은 오늘 이 장치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기초 작업은 마쳤고 영상 복구를 위한 핵심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엔 영상 저장 장치의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세월호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만큼 반드시 데이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정보기술은 앞서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온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수중 수색 작업이 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정부합동 사고대책본부는 태풍 나크리가 북상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4일 이상 수중수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구조자는 여전히 10명입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체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처음으로 입수한, 그래서 국정원 측에 전달한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를 어제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머무르던 김 씨는 어제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고요. 검찰이 요청해 놓은 입국 시 통보 조치에 따라서 수사관들이 바로 체포한 겁니다. 현재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입국 경위와 출입경 기록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김 씨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출입경 기록의 위조 여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지난 5월 중국 측의 형사사법 공조 회신으로 김 씨의 신원이 확인돼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지난 군대 내 사고 얘기인데 내용이 아주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요? 예. 지난 간단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월에 집단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병사가 있었는데 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줄곧 엄청난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거죠? 예. 왜 뒤늦게 밝혀진 겁니까? 이미 사망한 지도 여러 달 지났는데 당시에는 수사할 때 뭘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은 군 수사기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동안 수사를 지속해 왔었는데 오늘 내용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 4월 7일에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해당 부대에서 평소 선임병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수시로 자행됐고 일부 간부까지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특히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에 잠을 재우지 않는 취침 통제,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기, 드러놓은 얼굴에 1.5리터 물을 들이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들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사건은
역대 군대 내 어느 사망 사건보다 잔혹하고 야만스러운 사건이라며 심지어 사건 직후에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파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2014년 한국의 육군에서 벌어진 일 맞답니까? 예.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 이런 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드러누운 얼굴에 1.5리터 물을 들이붓기. 이거 완전히 일제 경찰들이 하던 고문이죠. 네. 심지어는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이후 처리를 하는지도 좀 계속 취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 전 수석 비서관은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전관 예우니 관피야 이런 거 다 지금 때려잡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퇴직한 최순호 전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과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 비서관이 각각 LS 산전의 상근 고문과 법무법인 광장의 상임 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취업 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인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4건은 취업 제한, 6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이른바 힘있는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높아 보임에도 취업 승인이 이뤄진 반면에 취업이 제한된 4건의 경우 세무서 6급, 국방부 과장 등 직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위공직자와 차별을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이 있어 보이긴 하는군요, 정말. 네. 뭐 요즘 자꾸 폭발 사고, 충돌 사고, 뭐 침몰 이러니까 덜컥덜컥 하다가는 이제 아예 그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오후에 전남 여수 해양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또 일어났네요. 부상자가 많답니까? 예, 부상자가 현재까지는 10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10분쯤에 여수시 돌산읍 여수해양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삼치어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조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추가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9는 작업 중에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재산, 정신적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내에서는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만 적용이 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서 금융사 또 일반 기업까지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방이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햇빛이 강해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과 중부 내륙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나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력이 강하지 않지만 앞으로 세력을 조금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방송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예, 저는 고생 안 하고 이강민 선배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저야. 뭐. 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조금 이걸 보고 우울한 차분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오늘 거기 뉴스 편성은 어떻게, 편집은 예, 어떻게 사실 합니까? 워낙 결과가 심플하고 분석도 뭐 딱히 다를 게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어쨌든 선거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김한길 체제 오늘 이제 1년 4개월이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1년 4개월이 아니죠. 1년 3개월. 3개월에 4개월 정도. 네. 1년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또 뭐 이것도 역시 다들 했는데 오늘 손학규 대표 저기 은퇴 선언도 있고 해서 예.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뜨는 차기 대선 주자와 지는 주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건데 사실 하다 보니까 뭐 총선을 계기로 뜨고 지는 주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렇게 재보선
불과한데, 물론 15개 상당히 많은 가장 큰 규모지만, 재보선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지는 잠룡이 명백할까. 네. 생각해보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승과 패의 골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 참패가 워낙 큰 참패여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잠룡들도 뚜렷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거치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표, 무효표 문제. 예. 이번에도 동작을 해서도, 그렇죠. 990표 차이로 졌는데, 무효표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회찬이 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그건 확인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번에 오늘 안 됐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그런 리포트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항상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꼭 추진해야 하는, 예. 앞으로도 그런 전략에 기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 참정권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 즉 사표나 무효표를 없애야지 그것은 좀 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 테니까. 일테면 어제 우리 이강윤의 오늘 게시판에서는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어요. 사퇴한 후보에다 그냥 펀칭, 구멍을 뚫어버리자. 사실 그거는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지런히 놓고 기계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조금 수고는 좀 하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 잘 하는지를 누구 외부인을 또 입회 감시는 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법 규정에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선거법 그렇다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작업은 국회에서 해주고, 구체적인 방법 몇몇 가지를 골라서 일테면 펀칭 같은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인쇄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있을 텐데, 무슨 수능 시험 문제지도 그 전날 인쇄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쇄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같은 건 현장에서 뽑아서 주니까 그런 것들 그냥 인쇄기를 도입해서 바로 그때 뽑아서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펀칭 아이디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따가 기사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 있다고 추가로 편집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한 줄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회의 때 보니까 새누리당이 잔치집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것 같고, 또 국토특위 청문회 개인주택 문제에서도 김재원 원내부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방어적인 거를 더 뚜렷하게 할 것 같고 기세가 등등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여서 그런 얘기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물러나고 하니까 야권 재편론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저희도 그 소식 조금 전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직접 사진도 있고 해서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사진이죠? 맞아, 구타에서 멍이든. 멍이든 이런 거. 도저히, 침을 핥게 했다느니 정말 뉴스를 전하면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내용이 경악스럽다군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저희 그림이나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황 팀장. 하나 물어봅시다. 군대 다녀왔다 그랬죠, 지난번에. 네, 기억나는데. 그런 가해 사병들, 지금 사후에라도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이번에도, 아까도 아마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또 군 검찰에서 그걸 약간 좀 축소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해야 되겠죠.
네, 하긴 뭐 제가 잘못 물었군요. 제가 군대를 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막 의분이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막 몸이 푸르 떨리고 막 어떻게 잠시 순간적으로 그러면 멘붕이라고 하나요? 막 그래가지고 그 군인권센터는 소위 그 병역 문화 개선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전해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태훈 대표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이런 게 밝혀지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무슨 저기가 징계나 뭐가 이루어져야 이런 게 고쳐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8일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런 개선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경우에 최고 수뇌부들도 처벌받고 징계당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뭐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바로 하나 올려주셨는데, 신체, 성기에 안티프라민, 왜 있죠? 무슨 타박상에 바르는 거. 그런 걸 바르기도 했다네요. 이건 정말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입니다. 이런 소식들 가지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또 대패한 다음날 뉴스들도 또 다 잔뜩 이런 건지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2013년) 민주당 대표가 된 김한길 의원. 그의 약속.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착시키고 주요 정책 결정권과 대의원 선출권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천혁명은 온데간데 없고 낙하산에다 자기 사람 심기로 점철된 공천 파행만.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쓰러진 당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당대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 행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의 국정 운영을 고수한다면 무서운 민주당,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둡니다. 그러나 40일 넘게 장외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에 전격 복귀했죠. 지난 8월 이후에 노숙을 하면서 투쟁했지만 정작 손에 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당 장악력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김한길 의원과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사람. 바로 이용섭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을 두고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용섭 후보님의 많은 장점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우리 공천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적인 정치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광주 시민을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당과 더 큰 민주당을 토대로 해서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균등 사회를 실현하려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이전 5석에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완패하면서 당장 책임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에게 지워지게 됐습니다.
광주와 서울, 수원으로 얽힌 잘못된 전략공천이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초반 새누리당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한길 대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그러나 작년 당대표가 될 때 했던 김한길 의원의 약속 지킨 것도 있었으니 혁신의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김한길 자신이 당선된 2013년 5월 4일 바로 오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야근 세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죠. 해설 기사 제목이 뭐였어요? 미처 한국일보 못 봤네. 저희는 오늘 일면 제목이 국민이 야당을 버렸다. 바로 자극적인 제목이었고요. 야당을 버렸다? 네. 야당 지도부를 버렸다. 하긴 뭐 그게 그 말이겠지.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그 내상과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참패인데. 그렇죠. 뭐 비대위로 가는 건 당연할 거고, 비대위라는 건 원래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비상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거니까 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는 건 당연하고, 그 이후도 한번 잠깐 좀 함께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은? 예. 일단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아마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맡았죠. 지금 현재 맡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건 아니고요. 예.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은 거거든요. 당 대표의 직무를, 이 권한을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니까. 나머지 두 당대표, 공동대표 사퇴하면서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박영선 원내대표여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의 권한을 이제 대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꾸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 4일 날 의원총회를 해서 이 의원들이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꾸리겠다고 하는데,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썩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사실 당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략도 없고, 또 취임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전혀 갖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여당의 공세 방어하는 데 급급한 그런 선거를 끌어가면서 결국 세월호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 지금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세월호 관련 사안들,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 문제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운영과 관련한 거, 청문회 증인 진행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밀린 데에는 사실은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대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을 거고, 이 원내 현안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시쳇말로 이 광파는 데는 굉장히 주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사실 거의 내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책임이 있는 대목이고요. 잠깐만. 제가 잘 네네. 못 들었나? 뭘 팔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광파인데. 저기 그거 칠 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제가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7대 의원들, 개별 의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성품,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꽤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병헌 원내대표의 무력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누렸고 많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한 축이겠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압도적인 표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로 이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야권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 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폭넓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능력을 보여준 거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른바 친노계, 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쪽, 그다음에 486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험을 들어놓은 원내대표인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정말 이번 참패를 통해서 그야말로 뿌리부터 혁신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의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뿌리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역할로서는 이 당의 개파 구도에 모두 연계돼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그렇게 적임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 좌고우면하느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테면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년 전 2012년 4.16 총선 얘기하면 아주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처럼 오래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동안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당시 민주당, 현 새정치민주연합 4.16 총선 패배에 대한 명확한 당의 공식 백서나 이유조차 없어요. 백서는 있었는데요. 있는데 그거 갖고 부실하니 어쩌니 시비가 있어갖고 회수하고 유야무야 했잖아요.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을 했었던. 그래 그때 한상진 교수인가 누가 만들었다가 회수를 하느니 어쩌느니, 그 뒤로 하나 없이 몇 달 우왕좌왕하다가 대선 맞았고, 대선에서 뻥 지고 나니까 또 단일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조차 못하는 거지, 정리.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에 대한, 물론 박영선 의원은 일부 좀 야무진 결기력이나 김한길, 안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야무진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걷는 시민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또 국회 내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어쨌거나 박영선 이제 맡았으니까 새 지도 체제를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이 일단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요구되는 지도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중지를 모아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을 비대위 구성까지만 하고 책임지고, 사실은 외부에 전적으로 저는 일임을 하거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말에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그 혁신 작업을 하면서
비대위 구성을 굉장히 좀 뭐랄까 정말 파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것을 진두지휘했었지만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히려 비대위원장 자리도 사실 외부 인사 필요하다는 인사를 통해서 예. 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게 지금의 이 정말 누구도 이렇게까지 참패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참패를 당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네. 세월호 가족들이나 또 야권 지지층에 이 당탄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 당의 핵심 축 중에 한 명인 원내대표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 비대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오늘은 맺죠. 네네. 손학규 상임고문 정계 은퇴, 대략 예상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빠르기도 했고, 네네. 또 표표히 떠나는 뒷모습 같기도 하고, 개인들마다 느낌은, 소회는 다 여러 가지일 텐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양 기자님은? 그렇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동안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결국은 이제 정동영 당시 상임고문에게 패했었고,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결국은 문재인 상임고문에게 패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실은 최근 한 1, 2년간 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행보를 보면서 네. 이 오랫동안 이 선고문을 봐왔던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선고문이 좀 욕심을 버려야 될 텐데라는 지적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문이 결국은 자기 본인이 다시 네. 이 국회에 재입성함으로써 그것을 발판 삼아서 차기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도 명백하게 좀 눈에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오늘 손학규 고문의 모습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야말로 합리적 보수주의자이고 또 중도적 개혁주의자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갖춘 이 정치인 손학규의 면모를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을 결국은 패한 그 한명숙 지도부 중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 양상, 그 상황이 지금껏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결국 이 안으로부터 이 병들게 만들었던 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네. 오늘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는 네.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병풍이 되어서 좀 제목들을 키워내고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해야 될 이 중진급, 이 고참급 의원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정치적 자원이,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제가 들어본 정치 슬로건 중에 가장 멋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복지와 낭만을 함께 응축시킨.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만 그 꿈은 꿈으로만 남고 일단은 무대 뒤로 들어가는, 아직 퇴역하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는 대배우의 뒷모습. 오늘은 일단 그것만 잔상에 담아두기로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경제점검 들어가죠. 6시 19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양 기자 싫어. 이종인 다이빙 벨 건 때
이종인님한테 했던 멘트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강윤의 오늘에서 그랬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양 기자하고 이종인의 다이빙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물음표님이 올리셨는데 저도 약간 물음표네요. 반달곰님께서는 손학규 은퇴에 대해서 김두관이도 같이 데려가지 이러셨는데 글쎄요. 수호천사짱, 제가 지금 싸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양 기자한테 질문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 좀 미리 알려주세요. 딱 그랬더니 수호천사께서 딱히 누가 되어야 할지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후보군이야 뭐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몇몇 신문에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박지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한번 일단 보시죠. 적어도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하느냐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할 것이고, 그럼 그 취해야 할 노선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왕싸가지님, 한마디로 야당 대표 선출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야 한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원한다. 새정치 간판 버리고 민주당 간판 다시 달아라. 새정치는 새 되었다. 그다음에 오늘 그 군대 내의 학대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글들, 특히 아드님을 두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양 기자의 특히 그 박영선 원내대표에 관한 분석에 찬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군요. 정세균이 딱인데 이렇게도 해주셨고, 안철수 정리한 걸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나 자충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씁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어제 뉴스케이 나왔던 제 사진을. 아이고, 남사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민망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지도체제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이 게시판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반감, 물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언론 자유를 구현하고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 게시판이. 물론 뭐 최소한의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경어, 이런 것은 에티켓과 서로의 격 차원에서 쓰는 것이지, 표출하는 의견의 내용, 이런 것들은 완벽한 자유가 구현되는 곳이고 그래야만 하는 건데, 반 김한길 안철수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아고라니 뭐니 이런 걸 막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게으른 탓도 있지만 특정 견해를 너무 폭력적으로 경도하는 경향이 좀 강해서, 아고라나 트위터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들 이유를 갖춰서 말씀을 하실 정도의 정치 교양이 돼 있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꼼꼼히 봤습니다. 물론 진행자니까 또 당연히 봐야 하는 것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들의 퇴장 과정이 이런 대패에 의한 참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까지는 진전이 안 됐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남긴 열패감과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좀 대단히 아쉽고, 당권, 아무튼 권자 들어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당권, 정권. 네. 히읗 2개 쓰시는 분은 안철수 대표한테 편지를 쓰셨네요. 근데 어디서 읽어본 편지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는지. 예, 아무튼 순천과 곡성 이따 이거 좀 진짜 인터뷰에서 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 즈음에서 올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한 17분쯤 빨리 만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침 초안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주요 골자가 뭡니까?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지침이란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원한다 정도의 이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은 일단 보면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전환을 한 이후에도 그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을 해서 임금이라든지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기간제 근로 고용 안정에 대한 지침 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법을 그랬죠.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 아마 다들 하실 텐데요. 네. 기업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고용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법이 생긴 이후에는 그냥 2년이 되기 전에 무조건 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계약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더 심해졌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를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이제 아예 더 단순 노동 이런 직밖에 할 수 없고 고용 불안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부에서는 일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라고 하는데 해봐야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것이 그리고 비정규직 어떤 근로자들의 이게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여 곳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자,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금 일부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특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의 경우에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뺏긴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볼 때 돈을 빼앗는 학생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는 해법일지 아니면 빼앗긴 학생에게 빼앗긴 돈을 보전해 주는 게 올바른
그 해법일지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보전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이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돕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 계속 밑바닥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그 예. 물은 막 그 항아리는 고치지 않고 물만 더 부어봐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정부의 비전 안 그래도 지금도 많은데 예.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리사가 좀 이상주의자인 것은 평소에 느꼈는데 예, 뭐 정확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길 이사는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그 원칙을 당연히 확립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외의 여러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 불안에 대해서 오히려 적정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천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거를 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까지 보장을 해줘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마련이 돼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법으로 뭐 월급을 더 보전을 해주고 이런 걸로는 네.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말하면 전경련 같은 데서는 아유 그러면 우리 기업 다 망합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이런 비슷한 논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독재국가로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 나라들도 1900년대 중반에 이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그 노동연합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기업 측면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노사정 연합에서 잘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한 이후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수가 좀 안정이 되고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질의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선순환하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 이렇게 겪게 될 어떤 위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근로자,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그 어려움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꿔가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기 전에 기리사님 잠깐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네. 청취자님의 질문 겸 제안 하나 전해드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곧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물도 없수다라는 분 청취자분께서 방금 6시 27분에 현대중공업 정몽준 그 회사죠. 네. 1조 원대 적자 어닝 쇼크다 이런 기사가 네. 있던데 좀 한번 짚어봐 달라는 부탁이시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쯤에 예. 살짝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 질문에서 요즘 환율이 1,000원 선도 불안불안하다. 앞으로 전망이나 정부의 계획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고 아하님께서 방금 올리셨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발표할 때 환율 얘기하면서 함께 묶어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는 잠정치였고 오늘은 이제 확정치를 공시를 한 건데요. 사실 뭐 잠정치하고 오늘 발표의 확정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그 실적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어떻게 그 삼성전자 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판매가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둔화가 됐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계열사들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계열사들은. 근데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다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안에 시스템 하는 그 회사들도 다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하는 건 환율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2분기 이 환영향,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의 감소가 5천억 원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환율이 지금 얼마나 강세를 보였는데 5천억 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따져보니까 2014년대 초반에는 1,020원, 잠시만요. 2013년도 말에는 1,080원 정도 갔던 것이 2014년도에는 다시 이게 1,01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20원 정도 선에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2013년 말에 비해서 한 70원, 60원에 70원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60원에서 70원에 5천억 원 정도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이켜서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 돈 벌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920원 가량이었어요.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점이 아니라. 근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게 올렸을 때 1,600원대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거의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70원에 5천억 원이면 그것도 분기별로 700원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하면 10배 아니에요, 10배. 5조.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출 보조금을 몇 년 동안 지급을 한 겁니다. 대신 이제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보조금에 대한 대가를 치러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몇 번 보셨을 텐데 미국하고 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 환율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경고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20원대까지 올랐어요. 요게 한국은행에서 100억 불 정도 시장 개입을 한 겁니까? 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세 자릿수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게 1,000원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990원대 각오하고 미리 준비하자 이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김경진 변호사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라고 그러대요, 수도? 수도요? 예. 무슨 뜻이죠? 수도꼭지 틀면 나온다고. 아,
그래서 뭐 공중파고 종편이고 뭐 라디오고 뭐 안 나오시는 데가 없다면서요? 그게 근데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느 방송국 대기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변호사이면서 또 이제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그렇지. 또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근데 대표적인 게 최동욱 혼외자 이런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자 정치자. 예. 이게 양념 반 후라이 반이라고 이쪽 저쪽 다 가능하다 보니까 예. 방송국에 조금 자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주는 아니고요. 네. 실은 제가 오늘 채널 A를 모처럼 갔다가 네. 출연자 대기실에서 우리 김 변호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솔직히 반갑기도 했고 네네. 여기 진짜 인터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파와 종편에서 이렇게 단연간 출연을 하신 분들 중에 우리 잣대를 통과한 엄격한 네. 기준 선발 요건을 통과한 분들만 아주 희귀하게 모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스레가 좀 길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생소하게 여기실지도 몰라서 조금 인사를 오래 했고요.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8년부터 변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마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광주 지역에서. 예,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광주 무소속 치고는 굉장히 호성적이었다는 것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에 순천 곡성 네. 민심 많이 놀래켰습니다. 분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 순천 곡성 민심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우리 김 변호사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새누리당 후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분이 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 공보위원으로서 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국회의원 자질로서 적합할까? 특히 네. 이제 진보 쪽의 어떤 세력이 우세한 호남 쪽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이게 당선될 만한 후보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구도가 깨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에게 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이 가면 갈수록 이 국민들 암울하게 하는 대통령의 측근이 그것도 호남 한복판에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흉중을 잘 안 드러내시네요. 네. 만약에 네.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됐거나 또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네. 칩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지역구도가 깨졌다는 측면에서 그건 보면 똑같고. 당연히 예, 바람직한 거고요. 네. 이제 우리 국가가 나아갈 어떤 진보적 지향점이라든지 방향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실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마 김해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아마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한데 이정현 후보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국민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대선 공약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이 대략 이제 뭐 폐기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뭐 별 얘기도 없이 그냥 폐기해 버리고 있고. 근데 이제 이정현 후보 본인도 지금 이제 지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1년 8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에 1조 원대의 어떤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1조 원대 예산을 국회의원 한 명이 퍼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스레하고 그게 지역에서 통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뭐랄까 정치의 후진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답답합니다. 그 공약이 먹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조 원이, 그러니까 1조 원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 1조 원을 공약했다면, 그래도 한 1, 2천억이라도 추가로 더 유입될 예산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2천억 때문에 순천 곡성이 새누리를 택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역이 이제 조금 독특한 지역인데요. 네. 이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으로 그 전에 시장을 했던 노관규 네. 씨가 지금 출마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으로 김선동 의원이 그대로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은 어쨌든 깃발만 꽂으면 민주당이다 이랬는데. 아니었죠, 최근에. 예, 그래서 노관규 후보가 탈락하고 김선동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노관규 전 시장과 또 이번에 지금 탈락한 서가번 후보 사이에 굉장한 알력이 있습니다. 예. 둘이 유명한 라이벌이라며요, 순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노관규 씨가 시장 당시에 어떤 지시를 하면 서가번 의원이 이제 외부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 뜻대로 이렇게 뭘 집행을 하면 당신 나랑 관계가 안 좋을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전언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알력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극심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광규와 서가번 후보 이제 둘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광규가 졌는데 그 노광규를 지지하던 일부 표심이 결국은 그냥 거꾸로 보면은 그냥 이게 다 같은 당 소속 이 서가번 후보에게 가지 않고 이정현한테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노광규 씨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네, 2년 후를 보고 차라리 이런 얘기인데 확인 안 하고 어쨌거나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서가번 후보가 졌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표차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9% 차이가 났으니까요. 예, 크죠. 자, 새정년 전국적으로 두말할 필요 없는 충격적인 참패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도 했고 민주당에 공천 신청 냈다 떨어지기도 했던 우리 김 변호사. 네. 이번 새정년의 대패, 그 이유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어떤 본인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너무 그냥 자기 편의대로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거 시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적으로 지금 불리한 시점에서 선거가 열렸다. 저는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한 시점에서 휴가철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조건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 싸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40대까지라고 대체로 봐야 되고요. 예. 50대 이후부터는 대체로 집에서 조용히 그냥 더위를 피하는 것이 많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런가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선거 마지막 시점에 이제 유병헌 씨 시신이 지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전 국민이 사실은 음모론의 시각에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 국민적 의심병이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거 결과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불리하게 작용한 이슈였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을 뭉치게 한 효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 결국은 이 음모론이 이렇게 다니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라든지 어떤 정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새누리당 적극 지지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적극 지지층, 양측의 적극 지지층만 공익투표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100판 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수원벨트도 그렇고 충청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역이 투표율이 지금 한 20% 후반, 30% 초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보궐이 평균적으로 투표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투표율, 낮은 투표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당의 적극 지지자만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은 적극 지지자 숫자가 새누리당 쪽이 조금 더 많았다. 집토끼 싸움인데 항상 그건 뭐 재보선은 그건 거의 상식화돼 있는데 일부 투표율이 높았던 곳에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뭐 부동층을 놓고 싸운 시합 게임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만. 네. 네. 근데 부동층이 그래도 그지 이전 조금 투표율이 높았다면 그래도 일부라도 좀 뭔가 작용을 할 만한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번 선거는 그런 여지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 시신 발견의 여파를 거기까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 주시는군요. 역시 그래서 다양한 견해는 중요합니다. 자, 새정년이 거듭나기 위한 선결 조건 하나만 꼽아봐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공천 룰을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명문화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 보면 선거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하는 것은 공천 실패 때문에 패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년 선거 때도 한명숙 대표 체제 때도 사실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거의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국회의원 선거 표 까놓고 보니까 대체로 미세하게 진 것들이 많았고 이제 전반적인 당시에도 분석이 결국은 공천 실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네. 지금 이번 선거도 그러는데 사실은 공천이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지도부 성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치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어떤 정당에 대한 현실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예. 이 정치 지망생들이 도저히 어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행해지다 보면 당에 대한 지지도랄까 이런 것들이 대폭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이제 이번에 봤던 게 지금 그 동작을에 지금 허동준 후보와 지금 기동민 씨 간에 초기에 모여졌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결국 공천룰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에서 안정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네. 당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당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청취자분께서 우리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천은 투표율이 항상 50%가 넘는 곳이다. 이번에도 다른 곳은 포기하고 투표 안 할지 몰라도 순천은 이번에도 50% 넘겼다. 꼭 어르신들만의 표심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참고하기로 하고요. 네. 약 53분 40초, 한 40초 정도로 정리를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언제쯤 네. 자기 색깔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자기 색깔 확실히 안 드러낼 겁니다. 끝까지? 예, 왜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무성 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면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100% 실패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본인이 대통령과 각을 전혀 안 져도 본인이 존재감이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차별화해야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내지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 모습을 비추도록 하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0-40% 정도 범위 내에서 자기가 뭔가 이 청와대와 각을 지고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끝까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청와대 아주 강하게 부딪혀가는 이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세의 달인이 되겠다 이 말이네요. 네. 예. 요즘 뭐 아무 채널이나 틀면 나오신다는 김경진 변호사 말씀 간명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어제 선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지난 뒤에 맞는 첫날. 서쪽 하늘에 구름이 조금 먹구름이 보이는군요.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수비 위주 경기를 하다가 상대 실수를 노리는 것이 주요 전술인 축구팀은 기본적으로 이기기 힘듭니다. 잘해야 비기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경기 초반 우왕좌왕하다가 자살골이라도 먹고 나면 초반에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상대가 결정적 실책을 저질러도 이것을 골로 연결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선수들 개인기도 문제지만 감독의 역량과 자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축구에 대한 DNA를 바꿔야 다음 경기 출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투표와 개표를 보면서 느낀 저의 소회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